외신을 통해서 간밤 기업들에게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 소식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금방 또 다뤄주셨지만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파업 문제인 것 같습니다. 88년 만에 파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산업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UAW 전미자동차 노조 파업이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덮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파업이 계속된다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세 곳이 차량 제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기자님, 이렇듯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자동차 파업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대 기업은요. 포드와 그리고 제너럴 모터, GM이죠. 그리고 스텔란티스 이렇게 3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대 기업은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수십 년간 이러한 사업을 이어왔는데요. 노조와 이렇게 총파업을 하는 것은 노조가 설립된 이후 처음 8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부분 파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상황이 전체 파업으로 번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노조와 이러한 사업 기업 쪽에 싸움이 있고 있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임금 인상률 때문입니다. 노조 측은요. 40%에 달하는 임금 인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기업 측은 이러한 인상을 해버리면 자동차 사업 기업들이 모두 파산할 것이다 라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그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이번 파업의 결과에 잘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노동자 측은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이슈들이 굉장히 심해졌었는데 우리 임금만 그만큼 오르지 못했다라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CEO들이 40%가 올랐기 때문에 임금자들도 노동자들도 40%가 올라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부당하게 많은 임금이 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왜 많이 못 올라야 되는지에 대한 항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기업 측에서는요.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다면 사업을 영위하는데 정말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부분 파업은 시작했지만 문제는 지금 파업을 한 공장들을 살펴보면 주력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있는 공장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SUV와 픽업 트럭이 많이 해당되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들은 각 기업들의 대표 차종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것, 이 부분이 지금 부분 파업이 훨씬 더 타격이 클 것이다 라고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빅3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요. 1999년에는 전체의 6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0% 이하로 줄어든 만큼 전 세계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을 놓고 각축천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대 기업은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 이러한 파업의 여파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장부터 자동차 생산이 확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차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를 구입할 수 있는 부담이 커질 것이고 이러한 여파가 미국의 GDP 상승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이러한 경제에 미칠 영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장기화될 경우 미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제 회복에 대한 가능성도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 파업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미국 경제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가 공동 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살펴볼 텐데요. 기자님, 두 번째는 어떤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최근에는 이 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컨텐츠가 국내에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의 위기감은 계속해서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실린 기사입니다.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의 스트리밍 구독자 수를 낮춘다, 이렇게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작년 8월에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를 2억 1,500만 명에서 2억 4,500만 명까지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소식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들려집니다. 이렇게 디즈니가 또 한 번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걸까요?
네, 구독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 바로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이 업계 1위는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넷플릭스도 어려움을 계속 겪어오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좀 후발업차라고 봐야 되겠죠. 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전략을 선보이면서 특히 컨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계속해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독자를 늘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현지의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디즈니에게 부담을 주는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8월 바로 디즈니 플러스는 가입자 수를 2억 1,500에서 2억 4,500만 명까지 1년, 늦어도 2년 안에 만들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당시 지금 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였고요. 구독자 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목표가 생각보다 조기에 달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자, 22년 4분기에 이러한 목표치에 다가가고 있었는데 당시 찍은 가입자 수가 1억 6,420만 명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3년 2분기에 1억 5,780만 명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도 약 1,000만 명가량 줄어든 숫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숫자가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결국에는 구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디즈니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타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컨텐츠들이 생각보다 많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카지노나 이번에 나오고 있는 무빙까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흥행은 하고 있지만 이거 한 편 가지고는 여러 사람들을 더욱 늘리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컨텐츠에 대한 투자 자체도 조금 줄일 것 같다라는 분석 기사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과연 컨텐츠 경쟁력 없이 디즈니 플러스가 어디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요,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는 앞서 말씀드린 전략을 다양화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요금제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독이 든 성배가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금제를 두 개로 분리를 하면서 더 비싼 요금제가 출시돼 버린 것입니다. 기존의 요금제 자체도 부담스럽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보다도 더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까지 출시되면서 구독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또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즈니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계속 세우고 있을 텐데요. 구독자 달성이 당장 2억 명이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미국 현지에서는 과연 이런 디즈니 플러스의 역전 전략이 어떤 게 나올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가 크게 줄어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디즈니의 경영 전략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마지막 기사 살펴볼게요. 마지막 기사는 어떤 내용일까요, 기자님? 자, 국내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죠. 스타벅스의 CEO 그리고 회장직을 맡았던 이 하워드 슐츠가 물러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밥 아이거가 다시 컴백을 해서 디즈니를 되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과 좀 대비되는 모습이 좀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네,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사입니다.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 이사회에서 물러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커피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하워드 슐츠 명예회장이 스타벅스 이사회마저 떠나면 그의 빈자리가 또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그 자리를 또 누가 메꾸게 될지도 대단히 궁금한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하워드 슐츠 하면 스타벅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스타벅스란 가게를 인수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키운 입지전능한 인물입니다. 너무 맛있는 커피보다는요, 동일한 맛, 균일한 맛의 커피를 만들어서 많은 매장에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커피숍을 하나의 공간적 개념으로 개발시킨 분이 바로 이 하워드 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가 CEO직에서는 조금 전에 이미 물러났었고요. 이번에는 이사회 의장 자리조차도 내려놓으면서 사실상 스타벅스에서 본인이 맡고 있는 자리가 한 개도 남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영원한 퇴장이 될지 또 언젠가 다시 컴백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하워드 슐츠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이번의 결정은 생각보다 의미가 클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스타벅스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워드 슐츠는요, 1982년도에 스타벅스의 마케팅 책임자로 자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이 회사의 매력, 그리고 본인이 맡았을 때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면서요, 본인이 아예 1987년에 회사를 인수해버립니다. 이후 승승가도를 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공가도를 가리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혁신적인 것들을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전 세계 86개 시장에 36,0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초대형 슈퍼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 거듭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가 1992년 상장한 이래 스타벅스의 주가는 현재 36,000%나 올랐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가치는 매우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번 CEO를 맡았다가 다시 한번 물러선 다음에 만약에 회사에 위기가 오면 들어오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임기를 시작한 게 지난해였습니다. 지난해 스타벅스가 코로나 시국의 위기를 맞았고요. 노조가 결성되려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 긴급 등판했었던 하워드 슐츠는 1년여간의 경영을 한 끝에 최근에 다시 그 자리에서 물러났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사회 의장 자리조차 물러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의 행보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하워드 슐츠는요, 나머지 시간 동안 와이프와 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남는 기간 동안 다른 투자, 자선 사업 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지금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워드 슐츠가 떠난 스타벅스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어떻게 극복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이사회를 떠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픽미업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 국내외 기사 살펴보았습니다.